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김점선 작가의 점선견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에 일본 작가 사노 요코의 작품 사는 게 뭐라고를 소개해 드릴 때 비슷한 작가들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이 작가님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에서야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김점선은 작가이기 이전에 화가로 더 유명한데요. 그림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김점선은 이화여자대학교 시청각교육과를 졸업하고 1972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영화를 전공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그해 여름 제1회 앙대팡당전에서 백남준, 이우환의 심사로 파리 비엔날레 출품 후보에 선정되면서 데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관념 미술의 염증을 느껴 미련 없이 찬란한 무대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수의 개인전을 열면서 시간과 공간, 기존 관념을 초월한 자유롭고 파격적인 화풍으로 그녀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점선이 그림에서 추구하는 정신은 자유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어.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그게 왜 그런 줄 아나? 그림은 다빈치처럼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런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지.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천진무구한 그녀의 그림은 그림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경계가 없이 무한히 확장되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마음으로 보는 어릴 적 풍경이라고 했습니다. 2001년 50견으로 붓을 놓은 뒤에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2007년에 난소암이 발병한 뒤에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전만 60차례를 열 만큼 작품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진 화가였으며 작품이 꽉 휴지 상자에 인쇄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소탈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작가 최인호와 박완서의 책에 사파를 그렸고요. 법륜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에도 그녀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결한 선과 색으로 말과 오리, 맨드라미, 들풀 등 자연을 그린 그녀의 그림은 단순하면서도 솔직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만큼이나 그녀는 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림은 그녀가 선택한 세 번째 통로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실험 영화를 찍다가 글쓰기에 도전했습니다. 신춘문예에 30번쯤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자기 속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들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나 김점선, 10cm 예술, 나는 성인용이야, 바보들은 이렇게 묻는다, 기쁨, 김점선 스타일, 그리고 그림동화 시리즈로 큰엄마, 우주의 말, 계산이, 점선견 등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의 맨 끝부분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엄하게 죽기 위해서 이런 제목의 글을 쓴다. 10년 전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신동아에다 황홀이라는 글을 썼다. 죽어가는 그를 내 필력을 다해 장엄하게 묘사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글 읽기로 그 글을 읽었다. 그는 장엄하게 죽었다. 나는 내가 태어나서 그에게 행한 그 어떤 일보다도 그 글을 그렇게 발표해서 죽어가는 그의 의식에 울타리를 쳐준 일이 제일 훌륭한 일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책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다. 이 책은 2009년 3월 2일에 초판이 발행되고 그녀는 며칠 후인 3월 22일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암 투병 중에도 마지막 열정을 다해서 그녀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떠났습니다. 책은 크게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나를 만든 시간 유년, 2부 내 마음대로 투쟁기, 3부 내 인생의 만남, 4부 오늘도 나는 그린다. 책을 읽다 보면 너무도 범상치 않은 그녀이고 그래서인지 재미있는 일화가 너무 많아요.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짧게 그녀의 이력을 줄여서 얘기해 보자면 그녀는 1946년에 개성에서 태어나
5살에 남쪽으로 피난을 옵니다. 창녕, 마산, 부산 등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화여대 대학 시절 비트문학에 빠져 영어 공부에 몰두하게 됩니다. 대학원에서 2개 과목을 수강 거부했다가 제적당한 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의 개인 비서 통번역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홍익대 미술대학원에 다시 입학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나는 행복했다. 라고 그녀는 그제서야 말합니다. 이때가 그녀의 나이 26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부 나를 만든 시간 유년. 그녀는 처음부터 유니섹스하게 키워졌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태어나도록 민간 신앙에 따라 남자 옷에 남자 머리 모양을 한 아기 시절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성이 혼돈되게 자라온 것이다 라고 책의 앞부분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의식은 책 전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허무는 그녀의 파격적인 모습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녀는 5살에 전쟁으로 인해 배를 타고 피난을 가게 되는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고 평소에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신 같은 존재였던 어른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위와 편안함을 주던 어른들이 자신과 똑같이 흔들리고 토하면서 축 늘어져 있는 모습에 5살짜리 그녀는 권태와 경멸을 느낍니다. 이 세상이 우러러보는 모든 힘센 것들을 하찮은 걸레찜으로 지푸라기찜으로 느끼기를 먼저 체험하고 있었다. 몸이 먼저 이 세상을 경멸하고 있었다. 증오하고 있었다. 못 견뎌하고 있었다. 부적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반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경멸이라고 불러야 속이 후련하다. 흔들리는 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흔들면서 토악질을 하고 있었다.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가족 속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5살.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권태였다. 내 머리에 아득히 기억되는 느낌. 그것이 권태라는 걸 쉰도 넘어서야 알아차렸다. 늘 비슷한 정서에 잠겨서 일생이 흘러간다는 것도 그때쯤 이미 알아차렸다. 그때 그 느낌들을 이렇게 오래 살고서야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논두렁에서 자라던 채송화 모종을 집에 가져와 김점선은 언니와 나눠 심습니다. 언니는 볕이 잘 드는 마당 가운데다 심고 꽃 색깔이 짙게 피는 그늘이 좋다고 생각한 김점선은 모종을 아침 햇빛만 드는 굴뚝 옆에다 심습니다. 예상대로 언니의 꽃밭은 금방 번지고 줄기와 잎이 풍성하게 자랐지만 꽃들의 색채가 옅었고 김점선의 꽃들은 엉성하게 키만 자랐지만 아주 짙은 붉은색의 꽃들이 피었습니다. 이 채송화를 통해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성취감이 어린 나를 도취시켰다. 그래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내 꽃이 더 예뻐. 이런 간단한 말로 가볍게 나의 자부심을 표현했다. 이 세상의 누구도 그 어린아이가 자부심에 가득 차서 자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무심히 통과해버렸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성공이었다. 그 후부터 나는 늘 비밀리에 자뻑했다. 그러면서 내색 안 하고 사람들을 통과시켰다. 이래서 채송화는 내 이생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유년 시절에 우리 또한 느꼈을 순간순간에 대한 각인을 펼쳐 보입니다. 친구와 친척, 그리고 어머니, 그녀를 그림으로 이끌었던 아버지. 그녀의 글을 읽으며 독자 또한 유년 시절로 빠져들 만큼 소소한 에피소드들과 범상치 않은 그녀의 어린 김점선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일화들이 재미있게 묘사됩니다. 2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부는 내 마음대로 투쟁기. 대학 때부터 결혼하기까지의 젊은 그녀를 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녀는 철학과 독서, 영화, 클래식 음악 등 그녀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지식의 자양분을 쌓기에 바쁩니다. 나의 젊은 시절은 그런 영웅주의적인 행동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런 생활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제적당하면서 끝났다.
나는 무능해 보이는 데다가 오만하기까지 한 비호감의 대표 주자였다. 그런 이유로 이화여대 대학원에서조차 중간에 퇴학을 당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철학적 사고 체계를 구축하고 말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듯한 세상에 던져진 것이다. 감성적인 세계성 같은 것 또한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점을 그 즉시 느꼈다. 일대 혼란이 왔다. 겨우 영어 통역과 번역을 하면서 연명했다. 그러다 홀로 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스스로 자신이 가장 원하는 짓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철학적인 사고체계 같은 것은 다 바다에 쳐넣어버리고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다가 죽겠다. 골방 속에서 다시 영웅주의자로서 홀로 행복해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미술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미술 이론서를 먼저 읽었다. 그림 공부를 시작하고는 오히려 책을 읽지 않고 그림만을 그렸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생각하는 습관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러니까 미술 이론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철학의 발달과 역사의 진행과 인류 의식의 변화가 다 함께 섞여서 흐르는 커다란 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녀 스스로 유니섹스하게 키워졌다고 말했었죠. 그녀는 외모에서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한 에피소드에서 나옵니다.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드럼을 배우는 음악학원에 다닐 때 한 남학생이 다가와 형님 존경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묵묵하고 집요하게 배우는지요? 하고 말했던 일. 그리고 미국인 남자친구와 춤을 추러 갔는데 누가 봐도 그야말로 전형적인 여자가 다가와서 블루스를 추자고 요청했던 사건. 그리고 남자만 걸리던 장발 단속에 걸렸던 일. 그런 재밌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읽어 드릴게요. 나는 친구가 많았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함께 놀았다. 어느 날 음악회에 가는데 마침 남자친구들 너덧하고 어울리게 되었다. 나는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들은 들으면서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남자 화장실로 몰려 들어갔다. 나도 휩싸여 따라 들어갔다. 그들이 벽을 향해 용변을 보는 동안에도 나는 그 중간쯤 서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열중한 것은 꼭 해야만 했던 나의 이야기였고 그것은 그들의 오줌 누기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다음 에피소드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나는 머리에 빗질을 안 했다. 머리를 감고는 그냥 말리고 다녔다. 1년 내내 한 번도 머리를 안 빗었다. 아니다. 1년이 아니라 한 5년 넘게 한 번도 빗지 않았다. 물론 이발소도 미정원에도 안 갔다. 목욕탕에서 되는 대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고등학교 때 자를 들고 덤비던 규율부들이 없고 그 지긋지긋한 교복이나 학칙이나 무슨 규율 같은 게 끝났는데 왜 내가 머리 모양을 누군가에게 감석받아야 하나. 대학을 다니던 나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정장을 빼입고 얌전을 떨고 머리 빗고 화장하며 사는 여자들의 생애를 나는 송두리째 경멸했다. 넥타이 매고 머리 짧게 자르고 아첨하면서 사는 남자들의 생활 역시 조금도 더 나은 게 없었다. 나는 나 이전에 살던 역사, 문화 전부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습관과 인습에서 나온 행위들을 깡그리 부정했다. 어쩌다 떼지어 몰려가는 여고생들 속을 혼자 걷게 되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제잘거리며 나를 두고 다투었다. 여자야. 아니야 남자라니까? 일본 남자 아닐까? 말하자면 나는 유니섹스 모드의 가장 성공적인 표본이었다. 내 청춘의 모든 기간은 유니섹스 모드의 파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랬던 그녀를 두고 주변에서는 그녀 표현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굴레에 들지 못하는 열등한 미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외부를 조금 손질하기로 했다. 그 처방으로 결혼을 떠올렸고 결혼을 함으로써 내 문제들이 일시에 파괴되고 소멸되는 쾌감을 느끼기로 했다. 결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꼭 치러야 할 벌금처럼 느껴졌다. 내 반항의 벌금, 내 자유의, 내 개성의 벌금. 그렇게 마음먹은 시절. 그녀는 31살 되는 해 가을에
그녀는 미술 전시회를 자축하는 한 모임이 선배네 화실에서 성대하게 벌어졌을 때 어떤 한 남자에게 갑작스럽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읽어 볼게요. 흥이 무르익을 무렵 낯선 청년 하나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노래를 두세 소절 듣는 순간 바로 이것이다 하는 감이 왔다.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사람을 난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매우 뛰어난 감성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나는 내 앞뒤 좌우에 가득 찬 후배들에게 조그맣게 말했다. 바로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이다.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한다. 그 순간에도 그 낯선 청년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를 에워싸고 있던 후배들은 소리내어 웃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잘해봐. 그들은 농담인 줄 알고 킬킬거렸다. 나는 시끄러운 와중에 다시 후배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라. 이 순간 이후부터 내가 엄숙하게 웃지도 않고 말해도 그들은 들떠서 잘해보라는 소리만 꽥꽥 질러댔다. 드디어 첫 번째 노래가 끝났다. 순간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결혼하자!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자 그도 나만큼 큰 소리로 즉각 외쳐댔다. 좋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어서 소리 지르고 웃고 난리가 났다. 축배를 들고 함께 소리소리 지르면서 축가를 부르고 현장에서 청혼하고 그날 밤 가장 가까운 여인숙에서 같이 잤다. 그 후 20년 동안 함께 살았다. 그 청년의 성이 김가라는 것은 자고 나서 일주일쯤 후에 알았다. 나이가 나보다 3살이 어리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았다. 그래도 그가 가난하고 집도 절도 없다는 것은 자기 직전에 알았다. 그 사실만으로 그는 내가 찾던 나의 동반자인 것이다. 결혼하고 그림 그리면서 살았다. 당연히 굶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굶으면서도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 살 돈이 없어서 광목에다 연필로 그리고 한 가지 색을 10개 칠하면서 그렸다.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집 나와서 거리의 청년과 결혼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나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고 못된 오만한 미친 인간으로 여겼다. 비 새는 새방에서 비 오면 그림 젖을까봐 밤새면서 그림 그렸다. 그래도 안 굶어 죽은 것은 5만 원에 팔던 손바닥만한 그림덕이었다. 1호도 안 되는 광목에다 붉은 말을 그렸다. 김점선이 굶는다고 소문나고 정말인지 확인하러 구경 왔던 친지들이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그 붉은 말을 사갔다. 그걸로 광목 사고 물감 한 가지 색만 사고 정부미 사고 반찬은 산에서 뜯어온 풀을 먹으면서 살았다. 그녀는 이런 생활을 그녀가 존경했던 존 케이지를 떠올리면서 견뎌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존 케이지처럼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대가도 그렇게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 같은 무명 작가야말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3부와 4부는 그녀가 아는 예술가들과의 만남, 그리고 가정생활, 남편과 자녀, 또 암에 걸린 후의 창작 생활 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자 남자를 뛰어넘어 한 인간으로서 또 예술가로서 매 순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김점선. 그녀 그림 속의 네모난 말과 뒤뚱뒤뚱 오리처럼 원초적이고 단순한 삶 속에서 그녀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정한 규범 속에서 착실히 그려진 선대로 밟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충실하게 살아온 김점선 작가를 보면서, 그리고 또 그녀의 이 작품을 읽으며 거침없이 살고 싶다는 욕망을 저는 오늘도 대리만족하고 있는가 봅니다. 오늘은 김점선의 점선대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책사람이었습니다.